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을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을 호구로 봤습니다. 방위비 13조, 싫으면 철수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또 한국을 건드린 트럼프. 백악관은 이번엔 절대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확신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에 오히려 기지 사용료 13조 원을 역청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강경 대응에 세계는 경악했고 트럼프는 결국 한국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숨통을 조인 한국의 13조짜리 청구서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마비됐습니다. 이지스함 6척이 부산 항구에서 초라하게 쫓겨났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레이더가 죽고 미사일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여의도 5배 면적의 기지에서 비상 사이렌만 처절하게 울려 퍼졌죠. 이 참극의 시작은 폭탄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이었어요.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던진 100억 달러짜리 청구서. 저는 에릭 브레넌입니다. 펜타곤 전략기획실 부국장으로 28년간 이 건물을 지켰어요. 그 청구서를 한국 대사 앞에 던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해군 군수장교 출신답게 한국 조선소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진급이 코앞이었거든요. 제 책상 서랍에는 부하가 올린 경고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K조선소 의존도 60%. 건드리면 태평양 함대가 고철이 된다는 치명적인 숫자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2025년 7월 8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백악관 내각회의실은 화약 냄새가 났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 하스킨스가 물고 있던 시가 연기가 천장까지 자욱하게 피어올라 있었거든요. 불독처럼 처진 볼살에 핏줄이 드러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한국은 부자다. 우리가 지켜주니까 부자가 된 거야. 1년에 100억 달러를 내라. 관세 25% 부과 기한이 8월 1일이었습니다. 그 기한을 칼날처럼 묶어서 한국의 목에 들이댄 겁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20여 명의 고위 관료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거든요. 인천에서 총알바지를 하며 그 가난한 나라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면 그건 누구 덕분입니까? 미국의 피와 돈 덕분이죠.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하스킨스가 저를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시가를 문 채로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세 기한 전에 저 건방진 한국 놈들 목줄을 쥐고 당장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뜯어내. 못하면 내 자리가 없어. 하스킨스의 입에서 나온 건 명령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성공시키면 별이 달리는 거니까요. 28년을 기다린 그 별이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화상 모니터가 깜빡거렸습니다. 주한 미해군 참모 마크 덜릴 대령이었어요. 한국 현장에서 구르며 피부가 검게 그을린 전형적인 실무형 군인이죠. 덜릴의 얼굴이 화면에 뜨자마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한국 K조선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태평양 함대 이지스함 정비의 60%를 부산이 전담하고 있어요. 미국 본토 조선소는 수리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덜릴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 다급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륨을 낮춰버렸어요. 귀찮았거든요. 지금 하스킨스의 눈에 들어야 할 판에 현장 대령 하나가 겁먹고 떠드는 소리에 발목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덜릴 대령, 지금 펜타곤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는 모양이군. 대통령 각하가 직접 총대를 매셨어. 한국 조선소 타령은 그만두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덜릴이 보내온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파란 표지에 K조선소 의존도 분석 및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60%라는 숫자가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잠깐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해군 군수장교 출신인 제가 이 숫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스킨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못하면 내 자리가 없어. 저는 보고서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파쇄기에 밀어 넣었어요.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가늘게 찢겨 나갔습니다. 제국의 방패를 제 손으로 갈아버린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소리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장송곡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저는 주미한국 대사를 펜타곤으로 호출했습니다.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7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청구서 옆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까지 깔아놨습니다. 대사님, 간단합니다. 여기 적힌 금액을 8월 1일까지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한국에서 짐을 쌉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한국 대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땀방울이 맺히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최소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를 기대했어요. 13조 원이 넘는 금액에 미군 철수까지 들먹였으니 어떤 나라 대사든 동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기더군요. 1장, 2장, 3장. 제가 의도한 압박의 핵심 페이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대사가 안경을 코끝으로 살짝 내리며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3페이지 하단 주석의 날짜 표기가 틀렸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 있네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3조 원짜리 협박 앞에서 이 사람이 지적한 건 오타였어요. 날짜 오타. 회의실에 있던 펜타곤 참모 4명이 동시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를 본 게 아니에요. 한국 대사를 본 겁니다. 저 인간이 미쳤나?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대사의 표정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읍소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금 고지서의 계산착오를 지적하는 회계사 같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세계 최강국이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상대가 내용이 아니라 오타를 지적하다니요. 그건 무시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대사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항의도 없고 유감 표명도 없고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외교적 멘트조차 없었습니다. 구두 발소리만 또각또각 회의실에 울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스킨스에게 보고하자 그 불독 같은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잘했어, 브레넌. 저놈들 속으론 벌벌 떨고 있을 거야. 트럼프 각하가 총대를 메셨으니 내일 당장 백악관 앞에 돈다발을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릴 걸세. 하스킨스의 양주 잔이 찰랑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압박하면 울고 더 세게 누르면 지갑을 여는 나라. 우리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한국 대사가 남긴 구두 소리가 다시 귓전을 스쳤어요.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에는 분노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너무 고르고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박자대로 걸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소리의 의미를 깨달은 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미국 언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워싱턴 포스트, CNN, 폭스뉴스 할 것 없이 일제히 같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돈 안 내는 얌체 동맹. 헤드라인마다 그 문구가 도배됐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여론이 아니었어요. 하스킨스가 뒤에서 판을 짜고 펜타곤 홍보실이 기자들에게 브리핑 자료를 뿌린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홍보실에 넘길 수치 자료를 제가 직접 편집했어요. 방송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떴습니다.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제임스 카파로 제독이었어요.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별 4짜리 출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무게가 달랐습니다. 카파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은 무임승차국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혈세로 안보를 공짜로 누려왔어요. 이제 동맹의 가격표를 새로 써야 할 때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치솟았어요. 한국에 당장 돈 받아내라. 무임승차는 이제 끝이다. 미국 국민의 분노가 한국을 향해 정확히 겨냥되고 있었습니다. 하스킨스의 각본대로였죠. 그날 저녁 하스킨스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양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스킨스가 캐비닛에서 꺼낸 25년산 싱글몰트를 2잔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잔을 제 앞에 밀며 처진 볼살 사이로 웃음을 흘렸어요. 브레넌, 잘 돌아가고 있어. 여론은 우리가 잡았고
한국 대사관은 쥐 죽은 듯 조용하잖아. 겁먹은 거야. 하스킨스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어요. 그 손에 실린 힘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양주를 한 모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항해 성명 하나 내지 않았거든요. 반박 기자회견도 없고 외교부 대변인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공포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덜릴 대령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또였습니다. 하스킨스가 눈짓으로 받아라고 했고 저는 스피커를 눌렀어요. 부국장님, 부산 K조선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미군 함정 정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톤을 낮추십시오. 덜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스킨스가 양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소 기술자 몇 놈이 투덜거리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끊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덜릴의 마지막 말이 부국장님, 한 번만 현장 보고서를 다시 읽어주십시오였는데 수화기가 거치대에 닿는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이미 파쇄기에 갈아버린 보고서를 뭘 다시 읽습니까? 저는 양주를 한 모금 더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덜릴은 현장에서 너무 오래 굴러서 겁이 많아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보통 동맹국에 이 정도 압박을 가하면 반응이 셋 중 하나입니다. 격렬한 항해, 물밑 오비, 아니면 울면서 협상 요청.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이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어요. 13조 원짜리 청구서를 받고도 전화 한 통 없다니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하스킨스의 자신감에 금세 묻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 브리핑에서 하스킨스가 호쾌하게 웃으며 선언했거든요. 8월 1일 전에 한국의 백기를 받아내겠다. 그때 태평양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최동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지만 그 방에서 벌어진 일은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뿔테 안경 너머로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눈,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각 잡힌 정장 차림. 최동수 군수관리관은 미국 언론의 무임승차 프레임이 전파를 타는 동안 항해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70년치 수도 계량기 수치, 70년치 전기 사용량,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대한민국 땅 위에 세워진 이후 단 한 번도 정산되지 않은 숫자들이 셀 하나하나에 정밀하게 누적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텔레비전에서 고함을 지르는 동안 한국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동수의 책상 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미군 기지의 토지 대장, 환경 오염 실태 보고서, 지하수 오염 측정 데이터, 토양 복원 비용 산정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서류 하나하나에 법조항 번호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실무진이 조롱 섞인 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미국에 청구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이었겠죠. 최동수는 대답 대신 환경법 제몇조 몇 항, 주둔군지위협정 부속서 몇 페이지 몇 항, 연체 이자 산정 기준일. 건조한 목소리로 조항 번호만 기계처럼 읊었다고 해요. 전화를 건 미국 실무자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시간이 3분도 채 안 됐다는 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난 직후였어요. 최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군수관리관실 한쪽 벽에 철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다이얼을 돌리고 두꺼운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특급 기밀, 직인이 봉투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최동수는 그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뿔테 안경 너머로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터지는 순간 워싱턴에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최동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하스킨스와 함께 승리의 양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카파로 제독의 방송을 다시 틀어보며 웃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완벽하게 우리 편이었고 한국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펜타곤 전략기획실 한 구석에서 팩스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징.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누가 팩스를 보냅니까? 실무관이 무심하게 다가가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부국장님. 실무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팩스 용지를 건네받는 순간 종이 상단에 찍힌 붉은 직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관인이었어요. 공식 문서가 팩스로 날아온 겁니다.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답변서 형식도 아닌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이 펜타곤에 직송된 것이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그건 항복서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요청서도 아니었어요. 종이 위에는 우리가 던진 100억 달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70년치 밀린 계산서, 임대료, 수도, 전기, 환경보건 비용. 한 푼도 빠짐없이 적산된 숫자의 총합이 종이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공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어요. 겁을 먹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동안요. 13조 원. 팩스 용지 하단에 찍힌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임대료, 수도, 전기, 환경보건 비용. 70년치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적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게 13조 7천억이었는데 날아온 역청구서가 13조였어요. 거의 같은 규모의 숫자를 정확히 맞춰서 되돌려 보낸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모욕이었어요. 문서 중간에는 요구 조건 3가지가 또렷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13조 원 미납금 전액 일시불 정산. 둘째, 부지 연체료 즉시 부과. 셋째, 72시간 내 미이행 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전체 인프라 단전.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고작 3일 안에 13조 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였어요. 셔츠에 쏟은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팩스 용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걸 하스킨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종이를 들고 가는 순간 이틀간 쌓아올린 승리의 분위기가 산산조각 나는 거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공식 외교 문서입니다. 이미 국무부에도 사본이 갔을 겁니다. 하스킨스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 마시다 남긴 양주 냄새가 풍겼어요. 하스킨스가 시가를 물고 전화통화 중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짓으로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팩스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스킨스가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3초. 하스킨스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훑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볼살이 먼저 굳었어요. 시가가 입술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하스킨스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양주병이 쓰러지면서 호박색 액체가 서류 위로 쏟아졌어요. 하스킨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철과 전화기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쾅. 와장창. 집무실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70년치 밀린 돈을 내놓으라고? 저 미친 한국 놈들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역청구를 해? 단전.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겠다고? 하스킨스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목에 핏줄이 밧줄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28년간 펜타곤에서 온갖 험악한 장면을 봐왔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집무실 가구를 부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스킨스가 숨을 몰아쉬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장 한국 국방부의 다이렉트 화상 회의를 연결해. 지금 즉시. 30분 만에 화상 링크가 잡혔습니다. 펜타곤 보안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서울이 떴어요. 화면 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 주름 하나 없는 검은 정장,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읽히지 않는 얼굴. 최동수 군수관리관이었어요. 이름은 팩스 발신자란에서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스킨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포효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당신네가 보낸 이 문서가 대체 뭔지 설명해 보시오. 미합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아니오. 화면 속 최동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턱을 한 손으로 괜 채 앞에 놓인 서류철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들린 고함이
바람 소리 정도인 것처럼요. 하스킨스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듣고 있소. 이건 70년 동맹에 대한 모독이요. 최동수의 시선이 서류에서 올라왔습니다. 느렸어요. 안경 너머의 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잡았습니다.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어요. 기계가 조항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정산이 원칙입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 것뿐입니다. 하스킨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조항 타령하지 마시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10배도 더 돼요. 최동수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기울였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웃지는 않았어요.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협의 사안이고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의제는 미납금 13조 원의 정산 여부와 기한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최 관리관, 이건 위대한 미합중국 동맹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한테 청구서를 날리는 건지 정신 차리시오.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제 옆에서 하스킨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어요. 화면 속 최동수는 제 고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답 대신 왼쪽 손목을 살짝 들어 시계를 힐끗 쳐다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제 말에 대한 대답이 시계 확인이었어요.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스킨스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저도 다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가 목청을 높이는 순간 시계를 보는 것만큼 잔인한 무시는 없었어요. 당신의 분노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동수가 앞에 놓인 마이크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쇠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렸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겨울 새벽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어요. 방금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평택 기지 전체가 암흑이 되기까지 정확히 71시간 남았습니다.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71시간. 최동수는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치고 모욕이라고 발악하는 그 1시간까지 정확하게 카운트다운에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의 분노조차 저 사람의 시간표 안에 이미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스킨스가 뭔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최동수가 먼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는데 스피커를 통해 들으니 총소리 같았어요. 71시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라니. 3일 뒤에 미군 기지에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지막 인사가 좋은 저녁이었어요. 의도된 건지 습관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담담한 인사말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렸어요. 하스킨스가 시가를 찾아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아까 바닥에 떨어뜨린 채였습니다. 저는 꺼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우리 둘의 얼굴만 검은 유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안보 수장과 펜타곤 부국장, 두 남자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이 똑같았어요. 당혹.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던진 13조 7천억 원짜리 청구서에 한국은 13조 원짜리 역청구와 72시간 단전 카운트다운으로 응수했습니다. 주먹을 날렸더니 카운터 펀치가 턱에 정확히 꽂힌 겁니다. 그것도 감정 한 톨 없이 법조항과 숫자만으로요. 하스킨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서 아까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진짜로 끊을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군 군수장교 28년 경력의 제가 그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평택 기지의 전력 공급 구조를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외부 전력 없이 캠프 험프리스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비상발전기 연료 기준 최대 3일이었습니다. 그 3일이 지나면 여의도 5배 면적의 기지가 통째로 죽어요. 레이더, 통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부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최동수의 쇳소리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71시간. 그 숫자가 초침처럼 머릿속에서 째깍거렸습니다. 펜타곤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하스킨스가 국방장관실에 직보를 올렸고 30분 만에 전략기획실은 전시 상황실로 돌변했어요. 화이트보드에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적혔고 참모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볼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셔츠가 다 젖도록 땀을 흘리며 빠져나갈 논리를 짜냈습니다. 국제법, 주둔군지휘협정, 유엔사 규정, 한미상호방위 조약. 28년간 다뤄온 모든 법적 카드를 머릿속에서 뒤집었어요. 하나씩 꺼내 볼 때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최동수가 팩스에 적어보낸 조항 번호들이 전부 정확했거든요. 빈틈이 없었어요. 70년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협정에 명시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은 미국이었으니까요. 하스킨스가 회의실 상석에 떡 버티고 앉아 탁자를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저 한국 놈들은 배짱을 튕기는 거야. 감히 미군 기지에 전기를 끊을 배짱이 있겠어. 끊는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미친 나라로 볼 거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폭발한다고. 우리가 버티면 저쪽이 먼저 꺾여. 자신감이 아니라 발악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반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 하스킨스에게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포함해서요. 제가 짜낸 첫 번째 카드는 시간 끌기였습니다. 주둔군지휘협정에 비용 분쟁 시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모호한 규정이었지만 조사단 파견만 성사시키면 최소 3개월은 벌 수 있었습니다. 72시간이 3개월로 늘어나는 거죠. 하스킨스가 그거 괜찮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곧바로 한국 국방부에 공동조사단 파견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회신은 4시간 만에 왔어요.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과 명의의 단 2줄짜리 통보문이었어요. 주둔군지휘협정 분쟁 해결 절차상 공동조사단 구성에는 양측 합의가 전제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측은 조사단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관련 인원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역시 불가합니다. 비자 자체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자물쇠를 잠가버렸어요. 하스킨스에게 보고하자 볼살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자를 거절해? 동맹국이 동맹국 관리 입국을 막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국 법률에 근거해서 거절한 것이고 그 법률의 해석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노해도 비자 없이 조사단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카드가 찢어진 겁니다.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동맹국의 선례를 무기로 쓰는 방법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들이밀면 한국도 국제 여론의 압박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직접 최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관리관,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분담금을 거부하는 나라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최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재미있는 사례를 드셨네요. 그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뭔가 이상한 방향이었습니다. 최동수가 말을 이었어요. 로이터 통신 오늘자 기사입니다. 일본 내각이 방위비 지출에 따른 외환 유출로 재정 비상을 선포했고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22%까지 떨어져 총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요. 부국장님이 성공 사례로 드신 그 5,500억 달러가 일본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일본의 현 상황을 모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 논리의 약점으로 역이용당할 줄은 몰랐어요. 일본처럼 내라가 아니라 일본 꼴 나고 싶으냐로 뒤집힌 겁니다. 두 번째 카드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카운트다운은 48시간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공포가 자존심을 눌러버렸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최동수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공식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녹음되지 않는 비공식 라인이었어요. 최 관리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서로 감정적으로 가면 양쪽 다 손해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구형 블랙호크 헬기 몇 대를 이전하겠습니다. 미납금은 분할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간 펜타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입에서 분할 상환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구형 헬기 몇 대로 13조 원을 떼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카드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최동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끄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침묵이 칼날처럼 고막을 눌렀습니다. 제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뱀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기계음이었습니다. 덜컥. 무거운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윙. 전류가 끊기는 저주파 진동. 그리고 다시 덜컥. 원래대로 복원되는 소리. 평택 기지 전력 통제실의 메인 차단기였습니다. 내리고 올린 겁니다. 10초짜리 테스트였어요. 최동수는 제 비굴한 제안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대신 차단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수화기 너머로 들려준 겁니다. 말보다 잔인한 대답이었어요. 최 관리관. 제가 소리쳤을 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 윌리엄 카터였어요. 브레넌, 방금 기지 전체 전력이 10초간 나갔다가 들어왔어. 레이더가 재부팅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해. 카터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비상발전기 연료가 3일치밖에 없어. 3일. 외부 전력이 완전히 끊기면 이 기지는 사흘 뒤에 죽은 고철 덩어리가 된다고. 28,000명이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히는 거야. 워싱턴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책상 위에 카운트다운 메모가 보였습니다. 48시간에서 이미 3시간이 더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수석 안보 기자 로라 젠킨스가 펜타곤 홍보실에 기사 예고문을 보내온 겁니다. 제목이 평택의 진실, 미국의 갑질인가 동맹의 정당한 요구인가였어요. 하스킨스가 깔아놓은 무임승차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각도였습니다. 젠킨스는 한국의 역청구서 내용을 이미 입수한 상태였고 70년간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가면 여론이 뒤집힙니다. 한국이 얌체가 아니라 미국이 먹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하스킨스에게 보고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년의 입을 틀어막아 국가안보를 빌미로 기사 유보시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젠킨스는 일개 타블로이드 기자가 아니라 퓰리처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른 베테랑이었어요. 국가안보 딱지로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예고문 자체가 경고였어요. 펜타곤이 더 버티면 더 큰 특종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었죠. 안에서는 카터가 비상발전기 연료를 걱정하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고 밖에서는 젠킨스가 특종을 예고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하스킨스가 버텨 고함을 지르고 아래에서는 참모들이 어떡해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스킨스의 눈밖에 나면 28년 경력이 끝장나고 한국에 굽히면 펜타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버티면 평택이 암흑에 잠깁니다. 어떤 선택지에도 제가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겁니다.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돌리고 전화를 받고 또 회의를 열었어요. 전부 결론 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황금 같은 48시간이 제 우유부단함 속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갔어요. 카운트다운이 24시간 아래로 떨어진 새벽.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의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덜릴 대령이었습니다. 부국장님, 부산 K조선소에서 미군 함정 정비 기술자들이 비상 대기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대기가 아니라 철수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서울로 가십시오. 덜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어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공항행 차를 불렀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어요. 하스킨스의 허락 없이 28년 경력을 걸고 마지막 카드를 들고 직접 최동수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8시간을 허비한 뒤였어요. 남은 시간은 고작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데드라인 12시간 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14시간 비행 내내 노트북을 붙잡고 협상 시나리오를 짰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보낸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외교적 예우였지만 저에게는 호송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뉴스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긴급 분석 기사가 맨 위에 떠 있었어요. 편집장이 직접 쓴 논평이었습니다. 현대해전의 승패는 함대의 크기가 아니라 손상된 함정을 고쳐 돌려보내는 정비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정점에 한국 부산의 K조선소가 있다. 기사 하단에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이지스함 정비의 60%를 부산이 전담하고 있다는 도표가 실려 있었어요. 제가 파쇄기에 갈아버린 덜릴의 보고서와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차 창밖으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 앞 복도가 비어 있었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회의 중 표시등만 꺼져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동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화상회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뿔테 안경, 각 잡힌 정장, 감정 없는 눈. 화면 너머가 아니라 실물로 마주하니 그 차가움이 더 또렷하게 와닿았어요. 최동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올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 빈자리의 의미를 아직 몰랐어요. 먼저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밤새 비행기에서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최 관리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청구서에 대해 미합중국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둔군지협정의 비용 분담 조항은 국제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국제재판소 제소. 들으면 무섭게 들리겠지만 실상은 최소 2~3년이 걸리는 절차였어요. 지금 당장 꺼져가는 평택의 불을 살릴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엄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최동수는 제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시선이 회의실 문 쪽으로 옮겨갔어요. 동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노인이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각 발자국이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최동수 옆 빈자리에 앉으며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방 잠금쇠가 찰칵 열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정도 법무관리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계약과 법률만 다뤄온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느낀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 최동수의 등이 미세하게 펴졌다는 것. 얼음 같은 최동수가 존중을 보이는 인물이라면 저에게 좋은 소식일 리 없었어요. 박정도가 가방에서 누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먹으로 쓴 한글 제목이 보였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박정도가 서류철을 펼치며 느릿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시겠다고요? 말끝에 웃음기가 있었어요. 조롱이 아니라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짓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기도 전에 박정도가 말을 이었어요. 재판소에 가시려면 먼저 이 문서를 설명하셔야 할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A4 크기의 얇은 종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것이 최소 몇 년은 된 문서였습니다. 박정도가 그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제 앞으로 밀지는 않았습니다. 테이블 정중앙에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정확하게 내려놓았어요. 눈이 종이 위로 갔습니다. 영문 문서였어요. 상단에 미합중국 국방부 인장이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제 서명이었습니다. 에릭 브레넌. 3년 전 한미 군수 협력 갱신 당시 제가 직접 사인한 부속 합의서였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문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본 계약서에 끼워 넣은 부속 조항이었어요. 당시에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고 대충 읽은 뒤 서명했습니다. 부산 K조선소 정비 슬롯 배정에 관한 예외 규정.
미국 측 의무 불이행이나 실내훼손 발생 시 자동으로 페널티가 연동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할 때는 이런 조항이 실제로 발동될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에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감히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박정도가 문서의 특정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어요. 급할 게 없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납금 발생 시 자동 절차 발동. 평택 기지 인프라 차단 및 부산 K조선소 미해군 정비 슬롯 자격 영구 박탈. 부국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조항입니다. 영구 박탈. 그 네 글자가 머리를 강타했어요. 평택 단전은 카운트다운이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떻게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산 K조선소 정비 슬롯 영구 박탈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태평양 함대 이지스함 정비의 60%를 전담하는 그 조선소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난다? 미국 본토에는 이지스함을 수리할 조선소가 없었어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부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태평양 함대는 수리불능 상태로 천천히 녹슬어가는 고철 더미가 되는 겁니다. 이 문서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공식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환불 불가, 자격 박탈, 예외 없음. 박정도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마지막 세 단어를 읽는 그 느릿한 목소리가 판결문처럼 회의실에 울렸어요. 예외 없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쇄기에 갈아버린 덜릴의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그 보고서에도 이 조항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덜릴이 그토록 다급하게 매달린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진급에 눈이 멀어 파쇄기에 밀어넣은 그 종이들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줄 알았던 서류의 원본을 한국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박정도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박정도는 제 경악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으로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잠금쇠를 다시 잠갔어요.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최동수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시간입니다. 미납금 정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택 인프라 차단과 부산 정비 슬롯 박탈이 동시에 집행됩니다. 동시에 평택만 끊기는 게 아니었어요. 부산까지 동시에 닫히는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준비한 서류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국제재판소 제소 시나리오, 분할 상환 제안서, 대한협상 카드, 전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던 진짜 무기는 평택의 전기 스위치 따위가 아니었어요. 미 해군의 생명줄을 틀어진 부산 K조선소, 그리고 제가 직접 서명해준 자폭 조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스킨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도가 내밀었던 부속 합의서, 제 서명이 찍힌 그 문서의 존재를 보고해야 했어요. 수학이 넘어 하스킨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거야. 서류 한 장에 쫄아서 꼬리를 말겠다고. 저놈들은 허세를 부리는 거야. 감히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어? 그건 전쟁 행위라고. 버텨. 하스킨스는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감히. 한국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의 유일한 논거였습니다. 논리도 아니고 분석도 아닌 그저 미국이라는 이름에 기대는 맹신이었어요. 저도 열흘 전까지는 똑같은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수의 얼음장 같은 눈을 직접 마주하고 온 지금 그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2시간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전략기획실 화이트보드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저도 없었습니다. 데드라인 10분 전 화상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스킨스가 백악관 안보실에서 직접 연결한 겁니다. 스크린 한쪽에 하스킨스의 불독 같은 얼굴이 떴고 다른 한쪽에 서울 국방부 회의실이 잡혔어요. 최동수가 평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 각 잡힌 정장, 감정 없는 얼굴.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하스킨스가 마이크를 움켜잡았습니다. 최 관리관,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시오. 미군 기지의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행위요. 당신네 나라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소. 목에 핏줄이 밧줄처럼 솟아 있었어요. 침이 마이크에 튀었습니다. 하스킨스가 가진 마지막 무기는 고함뿐이었어요. 논리도, 카드도, 대안도 바닥난 사람에게 남는 건 목청밖에 없었거든요. 최동수는 하스킨스의 고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스킨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고함이 멈추자 최동수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목시계가 아니라 벽에 걸린 대형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분, 2분, 1분. 펜타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명의 참모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몰랐어요. 하스킨스가 뭔가 더 외치려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기 전에 시계의 초침이 12시를 찍었습니다. 0. 70이 시간이 만료됐어요. 최동수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지는 않았어요. 단축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초 뒤 태평양 건너편에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보조 모니터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의도 5배 면적의 거대한 기지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총총했어요. 활주로, 막사, 지휘부, 레이더 시설. 28,000명이 숨쉬는 도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꺼졌어요. 한꺼번에가 아니었습니다. 기지 남쪽 끝에서부터 어둠이 밀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불을 하나씩 쥐어끄는 것처럼 구역별로 빛이 사라졌습니다. 남쪽, 중앙, 북쪽. 3초 만에 캠프 험프리스 전체가 까맣게 죽었어요. 위성 영상에서 그 거대한 빛의 집합체가 통째로 지워지는 광경은 마치 지도 위에서 도시 하나가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비명은 아니었지만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조 모니터 옆 통신 채널에서 카터 사령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력 상실, 기지 전체 전력 상실, 레이더 다운, 패트리어트 시스템 다운, 통신 기지국 다운, 비상발전기 자동 전환 중이나, 보좌관님, 연료가 3일치뿐입니다. 3일. 카터의 목소리는 군인의 보고가 아니라 조난 신호였어요. 배경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지는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펜타곤 회의실까지 흘러들었어요. 여의도 5배 면적의 기지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28,000명의 장병들이 그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하스킨스의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찾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모텔이라고 확신했던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최동수의 화면을 봤습니다. 최동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깍 하나로 미국의 최대 해외 군사기지를 암흑에 빠뜨린 사람이 커피 한 모금 마시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이 진동했어요. 부산 K조 선수 현장 감시 피드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덜릴 대령이 연결해 놓은 보안 채널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조선수 3번 건선거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 있었어요. 용접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미 부분의 소나 하우징을 수리하던 중이었는데 화면 속 풍경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용접 불꽃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파란 불빛, 주황 불빛, 하얀 불빛. 도크를 수놓던 수십 개의 불꽃이 순서대로 사라졌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제히 용접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작업대에서 내려오고 공구를 정리하고 안전 장비를 해제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미리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동작이었어요.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미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왔어요. 구축함의 메인 전원 패널에 연결된 육상 전력 케이블, 팔뚝만한 굵기의 검은 케이블이 도크에서 함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수석 기술자가 그 케이블 앞에 섰어요. 장갑을 끼고 커넥터를 잡았습니다. 3초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커넥터를 뽑았어요. 드르르. 묵직한 금속 마찰음이 태블릿 스피커를 타고 들렸습니다. 구축함 함체의 작업등이 일제히 꺼졌어요. 칠흑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크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계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윙하던 저주파가 끊기자 갑자기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도크 벽을 때리는 소리. 그 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줄지어 도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벗고 작업복의 먼지를 털며 질서정연하게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 미해군 구축함이 어둠 속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술자가 도크 출입문을 나서며 안전등을 껐습니다. 찰칵. 건성거 전체가 암전됐어요. 태블릿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평택만 끊긴 게 아니었어요. 부산까지 동시에 실행한 겁니다. 최동수가 딸깍 하나로 누른 그 버튼은 평택의 전력 차단기만이 아니라 부산 K조선소의 전면 작업 중단까지 포함된 명령이었어요. 제가 직접 서명한 부속 합의서의 연동 페널티 조항이 글자 그대로 집행된 겁니다. 이건 미쳤어. 미쳤다고. 하스킨스의 중얼거림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처음으로 고함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아닌 말이었어요. 저는 최동수의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최동수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매달렸어요. 최 관리관,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최동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에 지퍼를 닫으며 카메라를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에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협상 기한은 72시간 전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절차는 자동 집행이며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부국장님, 좋은 저녁 되십시오. 또 좋은 저녁이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크린이 검은 유리가 됐고 거기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28년간 펜타곤을 지킨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회의실에 정막이 내렸습니다. 보조 모니터에는 암흑에 잠긴 평택 기지의 위성 영상이, 태블릿에는 텅 빈 부산 도크의 실시간 피드가 떠 있었어요. 두 화면 모두 까맣고 고요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두 축이 동시에 꺼진 겁니다. 스피커에서 카터 사령관의 사이렌 소리만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가 미국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장송곡처럼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부산 K조선소 3번 건성거에서 미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끌려 나간 건 단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자력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메인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 엔진을 걸 수 없었거든요. 예인선 두 척이 함수와 한미에 줄을 걸고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세계 최정의 이지스 구축함이 죽은 고래처럼 예인줄에 매달려 부산항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이 태블릿 화면에 잡혔어요. 갑판 위에 미해군 수병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한간을 잡고 멍하니 도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뒤틀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고요. 평택은 암흑에 잠겼고 부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부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원상 복구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납금을 정리하면 한국도 도크를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한국에도 미국이 필요하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6시간 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부산 조선소 정문보안 카메라 피드가 태블릿에 떴습니다. 덜릴 대령이 현장에서 보내온 긴급 영상이었어요. 조선소 정문으로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차량마다 소형 국기가 꽂혀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국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호주 국기와 영국 국기였습니다. 오커스였어요. 미국, 영국, 호주의 3자 안보 동맹. 그 오커스의 두 축인 영국과 호주가 미군 함정이 쫓겨난 지 고작 6시간 만에 부산 조선소 정문에 나타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6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50대 초반, 넓은 어깨에 환한 웃음을 띤 얼굴.
호주 국방부 획득 조달 차관 콜린 스튜어트였어요. 양손에 서류철을 쥐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뒤로 영국 측 관계자 4명이 줄지어 내렸어요. 전부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계약하러 온 겁니다. 덜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덜릴, 호주와 영국이 부산에 왜 있는 거야? 저들이 뭘 하려는 거야? 덜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들렸어요. 체념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스튜어트가 오커스 연합명의의 10년 긴급 독점 정비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군이 빠진 정비 슬롯 전체를 호주와 영국이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미군이 쫓겨난 자리를 동맹국이 채우러 온 겁니다. 그것도 같은 오커스 회원국이요. 미국이 만든 동맹 체제 안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미국의 파트너가 낚아채고 있었어요. 10년 계약이라고 했나? 그 규모의 계약을 며칠 만에 준비할 수는 없어. 이건 미리 짜놓은 거야. 맞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호주 국회가 이틀 전부터 철야 회의를 열어 해외 군수 조달 관련 법률을 긴급 개정했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준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면 아직 데드라인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미국이 버틸지 꺾일지 결론도 안 난 시점에 호주 국회가 밤을 새워 법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한국이 미국을 끊어낼 걸 확신하고 미리 줄을 서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미리 귀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니까 준비하라고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속이 뒤집혔어요. 태블릿 화면에서 스튜어트가 조선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중 나온 한국 조선소 관계자와 악수를 하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영상에 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스킨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스킨스의 반응은 폭발이었어요. 호주가 뭐래? 영국이 뭐래? 그건 미국의 도크야. 우리가 만든 슬롯이라고. 당장 스튜어트에게 전화해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통보해. 저는 위성 전화를 통해 스튜어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스튜어트의 호주 억양이 흘러나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의 톤이었어요. 브레넌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전화를 주실 줄 알았어요. 스튜어트 차관, 지금 부산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비 슬롯은 미국이 70년간 사용해온 시설입니다. 70년간 사용하셨는데 임대료는 한 푼도 안 내셨다면서요? 입이 막혔어요. 스튜어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배신이 아니라 시장 논리입니다. 빈 도크가 있고 정비가 필요한 함정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거죠. 미국이 스스로 걸어 나간 자리를 우리가 앉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배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스튜어트가 스피커폰을 켜고 있었습니다. 제 통화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희 다급한 항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금 스피커폰입니까? 네. 우리 측 실무진과 한국 측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니까요. 수치심이 얼굴을 태웠어요. 미국 펜타곤 부국장이 동맹국에 매달리는 목소리가 한국 국방부 관계자 앞에서 스피커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합 중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커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에요. 미국의 승인 없이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지만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스튜어트가 웃음기를 거두며 대답했어요. 부국장님, 오커스 협정 어디에도 동맹국의 독자적 군수 조달을 미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소식은 급류처럼 퍼졌습니다. 하스킨스가 백악관 안보실을 통해 호주와 영국의 외교적 압력을 넣었어요. 계약을 즉각 물으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영국 해군 참모 총장 존 하딩 제독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제 발로 걷어찬 도크는 이제 오커스의 창이 될 것이다. 한 줄짜리 성명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영국도 이 계약에서 빠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조선소 회의실에서는 계약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덜릴이 보내온 첩보에 따르면 스튜어트가 가져온 계약서에는 10년치 계약금 선불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불이요. 미국이 70년간 한 푼도 안 낸 임대료를 호주와
영국은 10년 7일 성금으로 꽂아버린 겁니다. 호주 국회가 밤새 법을 개정한 이유가 바로 이 선불 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국고에서 수조 원 규모의 성급금을 해외 군수시설에 투입하려면 기존 법률로는 불가능했거든요. 법까지 바꿔가며 달려든 겁니다. 박정도 법무관리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튜어트가 내민 계약서의 선입금 조항과 금액을 확인한 뒤 낡은 가죽 가방에서 국방부 직인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 하단에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부산 조선소 회의실에 울렸고 그 울림이 태평양을 건너 펜타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미군의 정비 슬롯은 법적으로 오커스에 넘어갔고 성급금까지 입금된 계약을 무효화할 수단이 미국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라 젠킨스의 기사가 터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일면 톱이었습니다. 미국의 갑질이 태평양 안보의 심장을 오커스에 헌납했다. 기사 본문에는 70년간 밀린 임대료, 100억 달러 협박의 전말, 72시간 단전의 경위, 그리고 호주가 성급금을 들고 미군의 빈자리를 채운 과정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어요. 하스킨스가 깔아놓은 무임승차 프레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얌체가 아니라 미국이 먹튀였고 그 먹튀 짓의 대가로 태평양 함대의 정비권까지 통째로 잃었다는 사실이 미국 납세자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산 K조선소 정비 슬롯 상실로 인해 향후 3년간 태평양 함대의 정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3년. 미국 해군이 스스로 3년간 무력화됐다고 시인한 겁니다. 성명 발표 직후 펜타곤 건물 전체가 납골당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전략기획실 책상에 혼자 앉아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3번 건선거의 영상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미군 구축함이 떠있던 자리에 이제 호주와 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도크 바닥의 용접 자국이 아직 식지 않은 채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 함정의 흔적이었어요. 그 흔적 위에 다른 나라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국이 스스로 걸어 나간 자리를 우리가 앉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끔찍한 점이었습니다. 누구도 미국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갔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다른 나라들이 웃으며 들어간 겁니다. 2026년 2월 20일 오전 9시 펜타곤 전략기획실 브리핑룸에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차갑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등줄기가 서늘한 건 온도 때문이 아니에요. 이 방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 20여 명의 참모가 앉아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작전 일정이 빼곡했고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화이트보드가 텅 비어 있고 전화기 줄은 빠져 있어요. 제 책상 위에도 기밀 서류 대신 종이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면 통지서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이 나왔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가 지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8.2%, 식료품 가격, 전년 대비 23% 폭등, 휘발유 가격 갤런당 6달러 돌파, 화면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떴어요. 37%, 취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앵커가 원인을 분석했어요. 관세 정책의 부메랑, 금리 인상의 부작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 전문가 패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전부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전부 틀렸습니다. 이 경제 재앙의 진짜 시작점을 아는 사람은 이 건물에 저 하나뿐이에요. 관세도, 금리도, 공급망도 아니었습니다. 반년 전 한국에 100억 달러 갑질을 시도했다가 쫓겨난 그 사건이 뇌관이었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대체 기지 건설비 28조 원. 마비된 태평양 함대를 살리기 위한 긴급수리 예산 수십조 원. 부산에서 쫓겨난 이지스함 6척의 임시 정비를 일본과 괌에서 처리하느라 들어간 3배짜리 비용. 이 천문학적인 국방비 적자가 연방 예산의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금리가 물가를 밀어 올리고 물가가 국민의 목을 졸랐어요. 나비효과였습니다. 한국에 던진 100억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이 미국 경제 전체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모니터 옆 보조 화면에 태평양 함대 현황이 떠 있었어요. 붉은 글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4척이 정비 불가 판정을 받았고
자녀 함정의 가동률은 40%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3년간 정상 작전 불가라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성명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어요. 고철이 되어가는 이지스함을 살리기 위한 추가 예산안이 화면에 붉은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납세자들이 이미 폭발했으니까요. 로라 젠킨스의 기사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그 특종 이후 미국 국민은 한국이 아니라 자국 행정부의 분노의 화살을 돌렸어요. 쓸데없는 갑질로 동맹을 잃고 함대를 잃고 혈세를 날린 백악관과 펜타곤. 의회 청문회가 줄줄이 열렸고 탄핵 청원 서명이 200만 건을 넘겼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37%로 떨어진 직접적인 이유가 경제 악화지만 그 경제 악화의 뿌리가 한국에 대한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스킨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도망쳤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백악관 지하 안보실에서 벌어진 긴급회의.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누구 책임이야? 고 포효했을 때 하스킨스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브레넌입니다. 각하, 그자가 K조선소 의존도 보고서를 숨기고 한국 측 부속 합의서의 페널티 조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덜릴 대령의 경고를 묵살하라고 지시한 게 누굽니까? 버텨, 고함치며 72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하지만 하스킨스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하는데 20년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퇴서를 제출하며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달았어요. 언론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잦은 퇴임이라고 발표됐고 다음날 워싱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꼬리 자르기의 교과서였어요. 잘린 꼬리가 저였습니다. 파면 통지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날짜 옆에 찍힌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28년. 펜타곤에서 보낸 28년이 종이 한 장으로 마감됐어요. 진급을 위해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위잉. 종이가 찢겨나가던 소리. 그때 갈아버린 건 덜일의 보고서가 아니라 제 미래였어요. 카터 사령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택이 암흑에 잠긴 직후 화상으로 연결됐을 때 카터의 눈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군인이 사무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종류의 분노였어요. 브레넌, 내 놈의 오만함이 내 부하 28,000명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레이더가 죽었어. 패트리어트가 죽었어. 통신이 죽었어.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는 눈 뜨고 맞아야 해. 그건 내 놈이 한 짓이야. 카터의 고함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귓가에서 울렸어요. 28,000명. 그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급을 위해 서류를 숨긴 대가가 28,000명의 안전이었어요. 별 하나의 가격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빈 브리핑룸의 벽에 역대 전략기획실장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냉전을 이끈 장군들, 걸프전을 설계한 참모들, 테러와의 전쟁을 지휘한 전략가들. 그 사진 틀 사이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건물의 역사에서 가장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니, 기록되는 것조차 과분할지도 모릅니다. 기록될 가치도 없는 이름이 되겠죠. 파면 통지서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모니터의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함대 복구 추가 예산안. 천문학적인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숫자는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과되지 않으면 이지스함은 계속 녹슬어갈 거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헛웃음이 터졌어요. 브리핑룸 벽에 부딪혀 울리는 제 웃음소리가 낯설었습니다. 28년간 이 건물에서 제가 웃은 적이 있었던가요? 진급 발표 때 웃었고 하스킨스에게 칭찬받을 때 웃었어요. 전부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헛웃음이 펜타곤에서 터뜨린 첫 번째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총알바지를 한 6.25 참전용사. 가난한 나라를 구제해준 영웅. 저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을 현금인출이 취급했어요. 아버지가 피를 흘려 지킨 나라를 수치 자료로 환산하고 청구서로 만들어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국익을 지키는 애국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적자를 메우고 동맹의 값을 받아내는 충실한 공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얄팍한 100억 달러의 오만함으로 동맹의 심장을 뽑고
함대의 등뼈를 부러뜨리고 미국 경제의 숨통마저 끊어버린 가장 멍청한 전범이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전범이라니 우습죠. 하지만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냈으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껐어요. 화면이 까맣게 죽으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은발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28년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끝장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파면 통지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을 열고 나가야 했어요.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걷는 복도가 될 겁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가 신분증을 회수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8년간 이 건물 밖에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브리핑룸, 꺼진 모니터, 빠진 전화선, 비어있는 의자 22개. 이 방에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수립되고 동맹의 운명이 결정되고 제국의 자멸이 시작됐습니다. 전부 이 방에서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반년 전 펜타곤 회의실을 나서던 한국 대사의 구두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차분하고 고르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그 발소리. 저는 그때 겁에 질린 소리라고 착각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승부가 이미 끝났음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그 사실이 지금 이 텅 빈 복도에서 마지막 구두 소리로 되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